새로운 미래가 온다. 제2부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그 첫 번째로 꼽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의 핵심 능력,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양쪽 뇌를 사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재능이다. 존 해스킷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자인은 효용과 의미의 결합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읽기 쉬운 브로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효용이다. 그러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글자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 또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의미이다. 의미에 의해 효용이 제고된 디자인이 개인적 만족과 직업적 성공에 기묘한 하이 컨셉 재능으로 떠오르는 데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물질적 번영과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보다 좋은 디자인을 접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에서 얻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물질적 풍요의 시대의 디자인은 차별화 수단이자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현대 비즈니스의 주요 요소가 됐다. 셋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감수성을 개발하면서 점점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디자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디자인의 대중화는 비즈니스의 경쟁 논리를 바꿔놓았다. 기업들은 정통적으로 가격이나 품질 또는 이 2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서로 경쟁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은 단순히 비즈니스란 게임의 기본 요소일 뿐이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소니의 전 회장인 오가 노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니 사람들은 모든 제품에서 경쟁자들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기술, 가격, 성능, 기능을 갖고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다른 제품들과 차별할 수 있는 요소는 오로지 디자인뿐이다. 런던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디자인에 1%씩 투자를 늘릴 때마다 매출과 수익이 평균 3-4%씩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디자인을 중시하는 기업의 주식은 디자인을 소홀히 여기는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가장 잠재성이 높은 것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풍요, 아시아 자동화의 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대중화시킨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조하며 파울라 안토넬리의 말처럼 사라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파울라 안토넬리는 현대예술박물관 학예사인데요. 좋은 디자인이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기술, 인지과학, 미를 결합하는 르네상스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었네요. 그리고 디자인은 그 제품이 갖는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병원과 의원은 분명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거나 좋은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의사나 관리자들에게 이 같은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집행해야 하는 좀 더 급박한 일에 밀려 이는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병원 내 의료 환경 디자인을 개선할 경우 환자들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료주의 탓에 오랫동안 아름다움이 등한시됐던 2개의 분야, 즉 공립학교와 공용주택에도 새로운 디자인 감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한 연구는 똑같은 학생, 똑같은 교사, 똑같은 교육 방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경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11%나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끔찍한 미적 감각을 자랑해오던 공용주택도 새로운 문예부흥기의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듯 보인다. 디자인은 또한 환경적인 이익도 가져온다. 그린 디자인 운동은 소비자 상품을 디자인할 때 환경 보존의 노력을 덧붙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이 사용되는 때는 물론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도 감안한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빌딩들이 자동차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맞먹는 양의 수많은 오염물질을 내뿜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
미국 내 1100개 이상의 빌딩들이 미국 그린 빌딩 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다. 디자인은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하이 컨셉 재능이다. 그리고 이는 비즈니스에서 점점 더 경쟁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얻기 쉬워진 좋은 디자인은 우리 생활의 즐거움, 의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감각을 배양하는 일이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두 번째, 소비자를 움직이는 제3의 감성 스토리 편입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며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는 주요 수단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고의 대부분은 스토리로 정리된다. 그러나 스토리는 일부 꾸며낸 것인 반면 팩트는 진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또한 스토리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팩트는 계몽한다고 인식한다. 스토리는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반면 팩트는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사실을 기억하느냐의 물음과 이야기를 기억하는가의 물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보다 쉽게 기억한다. 다시 말해 스토리는 사실을 좀 더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둘째,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스토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고방식은 아마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스토리보다 팩트를 더 신뢰해왔더라도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다. 사실 최근까지 팩트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터넷과 소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팩트를 너무 쉽게, 그것도 거의 무료로, 게다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팩트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또한 광범위해졌다는 사실은 팩트 자체의 가치를 급속히 떨어뜨렸다. 이는 팩트를 한데 엮어 맥락을 통해 감성적 공감을 제공하는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스토리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스토리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교차점에 존재한다. 스토리는 하이 컨셉이다.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 어떤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스토리는 항상 감정적인 펀치를 날린다는 측면에서 하이 터치다. E.M. 포스터의 유명한 말을 부연하자면 왕비가 죽고 왕이 죽었다는 팩트고 왕비가 죽자 왕이 상심한 나머지 세상을 떠났다는 스토리다. 스토리는 정식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다루지 못하는 요소들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다. 논리는 일반화를 시도하고 특정 맥락으로부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다. 반면 스토리는 맥락과 감정을 포착한다. 스토리는 중요한 인식작용이다. 스토리는 정보, 지식, 맥락, 감정 등을 하나의 치밀한 패키지로 압축한다. 요약하고 맥락을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은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다. 스토리가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학자 맥클로스키와 아르조 클레머는 타인을 설득하는 산업의 규모가 미국 전체 GDP의 2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산업에서 약 절반가량이 스토리적인 요소에 힘입는다고 가정한다면 스토리는 미국 경제에서 한 해 약 1조 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중이 신봉하는 스토리의 미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명확히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른바 조직 내 스토리텔링이라 불리는 운동이다. 이는 기업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스토리를 파악해 이를 기업의 목표로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데닝은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경력을 쌓다가 훗날 세계은행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좌뇌형 인간이었습니다. 큰 조직일수록 그런 사람을 선호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은행 내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됐다. 이때 데닝은 누구나 부러워하던 부서에서 쫓겨나
조직 내에서 시베리아와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 유배지로 짐을 꾸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새로 발령받은 부서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지식관리라고 불리는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즉 기업 내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정보와 경험을 체계화하는 부서였다. 데닝은 그곳의 부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처음에는 새로 맡은 일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변화를 겪었다. 데닝은 세계은행이 보유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즉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은행의 공식 문서와 보고서를 읽기보다는 구내 식당 등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조직의 지식이 일정한 스토리에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세계은행에서 진정한 지식관리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25년 동안 해왔던 좌뇌형 변호사, 좌뇌형 관리자로서의 접근 방식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그는 지식을 담고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를 이용함으로써 세계은행을 지식관리의 선구자로 만들었다. 스토리는 비즈니스에 또 다른 중요한 충격을 주고 있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스토리는 개인과 기업이 공급 과잉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 우리의 스토리는 곧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 사고, 감정을 몇몇 압축적인 스토리로 집약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다. 언제나 그래왔다. 스토리는 풍요의 시대에 더욱 기세를 떨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풍요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경청하는 한편 저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인재의 6가지 조건. 세 번째,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성의 원천, 조화. 내가 조화라고 부르는 재능은 작은 조각들을 결합하는 능력이다. 분석보다는 종합하는 능력이고 이종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특정한 해답을 전하기보다는 폭넓은 패턴을 감지하는 능력이고 누구도 결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한 곳에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또한 조화는 정확히 운해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MRI를 이용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운해는 일괄적이고 맥락적인 방식 또는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운해는 특정한 나무 한 그루를 보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고 바순 연주자나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오케스트라 전체에 주목한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양하고 독립된 분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관성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다른 입장에서 조명, 유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발명가, 그리고 은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들이다. 먼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접두어는 무엇일까? 아마도 멀티일 것이다. 오늘날 직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멀티컬처다.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또한 멀티미디어다. 과거에는 한 분야의 지식만 갖고 있어도 성공이 보장됐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돌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인생 경험을 즐긴다. 그들이 멀티 리브를 사는 까닭은 즐겁기 때문이다. 철학 교수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앤디 터크,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 겸 소아과 의사 글로리아 화이트 해먼드, 오페라 작곡가이자 첨단 음악 장비 개발자인 토드 마초보, 복잡한 의류 디자인에 수학을 접목시킨 제인 반스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식의 선택을 거부한다.
그 대신 다중적인 선택과 혼합된 해결책을 추구한다. 이들은 두 종류 직업을 갖고 두 종류의 생활을 하며 두 종류의 정체성을 통해 활기찬 삶을 영위한다. 두 번째 부류는 발명가들이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능력은 운의 기능이다. 발명과 발견은 대부분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법으로 재조합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해보려는 의지는 조화의 능력을 개발하는 도중에 나온다. 이런 활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차츰 살아남기 어려운 쪽으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세 번째, 은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은유는 흔히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에서 평범하거나 유쾌하지 못한 단어를 돌려서 화려하게 치장할 때 사용하는 수사법쯤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은유는 이성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은유를 잘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뚜렷한 번영과 풍요 때문에 빚어진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물질적 재난에 대한 해독제로서 가장 중요한 재능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고 이메일과 정보의 홍수가 가져다준 너무나 많은 선택권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만성적 질병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맥락적 접근, 큰 그림을 통해 진정 중요한 것과 그저 성가신 것을 구별해 보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모든 가능한 측면을 아우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의미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미래의 인재의 6가지 조건. 네 번째, 디자인의 필수 요소 공감. 공감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다. 이는 매우 선천적인 것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본능적인 것이다. 하지만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연민과는 다르다. 공감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는 대담한 상상이며 일종의 가상현실로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타고 오르는 아찔한 행위다. 하지만 다른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재능들과 마찬가지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보화 시대의 정당한 인식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빈틈없는 지식 근로자와 효율을 중시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보상을 받는 시대에는 감정과는 거리를 둔 차가운 이성이 중시됐다. 다시 말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하며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좌뇌형 재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쪽 뇌를 이용한 편향적 접근법으로는 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즉 컴퓨터로 재생산하기 불가능한 재능, 멀리 해외 근로자들이 IT 기술을 이용해도 대체하기 불가능한 재능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의 능력은 21세기 노동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직업적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공감은 생활 윤리이기도 하다. 공감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수단이며 다윈과 에크먼이 발견한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보편적 언어다. 공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기쁨을 준다. 게다가 공감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다. 또한 공감은 독립적인 재능이 아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세 가지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재능과 연결되어 있다. 공감은 디자인의 필수 요소다.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디자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또한 공감은 조화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주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화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전체 그림을 보듯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줄 안다. 스토리의 재능도 공감과 관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감하는 능력은 의료 활동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스토리는 특히 의사에게 공감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다. 의사들이 따르는 기존 의료 원칙들은 수백, 수천 가지 임상 경험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다.
덕분에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자 맞춤형 처방법을 개발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컴퓨터가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은 환자들과 공감하는 것이다. 치료 시 공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의 핵심 전문의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 물론 간호사라는 직업은 환자들과의 단순한 공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감정에 근거해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업무는 아웃소싱이나 자동화가 불가능한 소중한 일이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5번째, 호모 루덴스의 진화, 유희. 인도 뭄바이에 사는 마단 카타리아라는 의사는 웃는 걸 좋아한다. 그는 진정 웃음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는 웃음이 자비로운 미덕들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스스로 웃음의 전도사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다. 유희를 즐길 때는 우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논리적인 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뇌에는 한계가 없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카타리아 박사의 설명이다. 오늘날 웃음 클럽은 전 세계 2,500곳에서 정기 모임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클럽이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직장이다. 카타리아 박사의 운동과 웃음 클럽이 생겨나고 있는 직장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은 1930년대와 1940년대 포드 자동차에서 찾을 수 있다. 포드 자동차의 리버루즈 공장에서는 웃음이 엄격히 금지됐다. 콧노래, 휘바람, 미소 등을 불복종의 신호로 여겼기 때문이다. 동료와 웃다가 조립 라인을 30초 정도 지연시킨 전과가 있던 존 갈로는 미소를 지었다는 이유로 1940년에 해고를 당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규칙은 일할 때는 일해야 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이 둘을 서로 섞으려서는 안 된다라는 헨리 포드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포드는 일과 유의 결합을 도구로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공항의 그림자가 리버루즈 공항을 사로잡고 있던 시대로부터 벗어나 풍요로 충만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과 유의 결합은 좀 더 흔하고 더욱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일과 유의 결합이 강력한 기업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업계를 살펴보자. 노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경쟁사들이 파산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도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해가며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의 기업 사명은 그들의 화려한 업적의 원인을 엿볼 수 있도록 해준다. 즐겁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포드 자동차가 즐거움을 배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다른 5가지 재능과 마찬가지로 유희도 눈에 띄지 않는 음지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하는 데 있어 호모 루덴스, 유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유희는 일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유희의 중요성은 게임, 유머, 즐거움의 3가지 측면에서 명백해져 가고 있다. 게임, 특히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은 고객들에게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크고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신세대 직원들을 고용한다. 유머는 그 자체로 관리의 효율성, 감성 지수, 그리고 운해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의 정확한 지표가 되고 있다. 즐거움은 무조건적인 웃음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를 좀 더 생산적이고 충만하게 만드는 힘을 보이고 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는 재미와 게임이 단순히 재미와 게임으로 그치지 않으며 웃음은 더 이상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6번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 의미.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즐거움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원동력을 얻는다. 빅터와 유태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한 환경의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활 수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존 투쟁에서 벗어나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헌신할 수 있게 됐다. 빅터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했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또 다른 요인들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껏 지내온 날보다 적기에 정신적인 것을 더욱 추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기술은 가차없이 데이터를 쏟아내 계속해서 우리를 과다한 선택에 잠겨버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의미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미의 발견은 하이 컨셉, 하이터치 시대에 필요한 6번째 재능으로 떠올랐다. 물론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 가정, 기업이 모두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데 있어 실제적이고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스티븐 쿼츠는 이렇게 말한다. 생물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이 일관성과 목적의식을 열망하는 사회적 창조물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정신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나 심장질환 등 일부 현대 생활의 병폐는 정신적 가치의 추구를 통해 줄어들 수 있다. 듀크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혈압이 낮다. 존스 홉킨슨 대학교 연구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 심장질환, 자살 그리고 일부 암에 따른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뿐 아니다. 삶에 좀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믿음은 심장질환에 대한 일부 완충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 행동과학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다.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는 또 다른 영역은 비즈니스 분야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가 후기 물질주의적 가치로 충만하고 의미의 추구가 심화된 시대라면 지구상에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계가 이에 반응하지 않을 리 없다. 요가 교습사가 늘어나고 유기농 음식 재료를 파는 가게들이 급증하며 토요타 프리우스에서부터 바디샵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힘입어 관련 산업이 부상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포브스의 발행인 리치 칼가드는 이를 두고 4세대 비즈니스 물결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1990년대에 품질 혁명이 있었다. 그 칼가드가 염가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비즈니스 물결이 있었다. 그 결과 상품의 원가를 급격히 줄여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의미, 목적, 깊이 있는 인생 경험의 추구, 어떻게 표현하든 이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험 메슬로가 말한 고차원적 욕구와 빅터 프랭클이 추구한 삶의 의미가 자신에게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양쪽 뇌를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두 번째,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행복은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빅터 프랭클은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의 결과로 생기라는 것일까? 이 질문은 예로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난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리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긍정 심리학 운동의 주창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셀리그먼은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 중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피하며 결혼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부히 쌓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감사하고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른바 유쾌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쾌한 삶은 쾌락의 사달에 있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 셀리그먼은 좀 더 상위의 삶을 좋은 삶이라고 불렀다. 좋은 삶이란 인생의 주요 영역에서 자신의 독특한 강점을 잘 살려 만족을 얻는 인생을 의미한다. 좋은 삶은 기업에게도 유리하다. 셀리그먼은 더 많은 행복은 좀 더 높은 생산성과 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좋은 삶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셀리그먼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보자.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형태의 행복이 있는데 이는 의미의 추구다.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자신보다 큰 무엇인가를 위해 이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성직자의 명상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풍요로 인해 인간이 더욱더 의미를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우리 삶과 의식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갈 것이다.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로라기보다는 미궁이다. 흔히 미로와 미궁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미로는 어지럽게 구획된 통로들이 얽혀 있는 곳으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로에 빠진 사람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이다. 반면 미궁은 나선형 보행 코스다. 미궁에 들어서면 길을 따라 중심으로 이동한 뒤 중심에 멈춰선 다음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게 목표다. 미로가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퍼즐이라면 미궁은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의 공간이다. 미로가 갈피를 못 잡게 하는 반면 미궁은 중심으로 인도한다. 미로는 좌뇌를 움직이게 하고 미궁은 우뇌를 자유롭게 만든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레이스 대성당의 로렌 아트레스 주교는 미궁 속에서 걸으면 선형적인 사고에서 비선형적인 사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깊고 직관적인 자신만의 사고 패턴이 부상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미궁이 미로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한다. 미궁은 문제 해결이나 원하는 감정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의 전혀 다른 부분을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미궁의 모습에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기도 하다. 원은 전체 또는 통일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궁 속을 걸으며 자기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궁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다룬 미래 인재의 6가지 재능도 마찬가지다. 좌뇌 중심적 사고에서 우뇌 중심적 사고로 이동해 가는 것, 논리와 분석적 사고에 예술과 감정을 불어넣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는 무척 중요하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말했듯 이상적인 삶은 두려움 속에서 치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행 자체가 목적인 미궁과 더 비슷하다. 이어서 이 책의 마지막 내용 제3부 새로운 미래의 비즈니스를 이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다. 작문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OW1H라고 불리는 마법의 공식을 알려주셨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이다. 이 육하 원칙은 알다시피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저널리즘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기업의 구조를 생각해보자. 교육부서는 어떻게, 즉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관리한다. 인재개발부서는 외부 리크루트와 함께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다룬다. 컨설턴트와 더불어 CEO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략을 수정한다. 제품을 어디에 공급하고 언제 유통할지는 공급 및 물류부서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왜는 뭘까? MBA 과정이나 기업의 조직 차트에는 who,
what, where, when, how가 들어있다. 그러나 why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4W와 1H만 있다. 언뜻 보면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애덤 그랜트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엄청난 실수다. 그랜트는 기업에서 where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그랜트 팀이 어떤 대학교에 있는 콜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그랜트 팀은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근무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전화를 하기 전 5분 동안 예전 직원들이 일하면서 얻었던 개인적 혜택에 대해 쓴 짧은 이야기를 읽었다. 두 번째 그룹도 전화를 걸기 전에 이야기를 읽었는데 내용은 달랐다. 여기서 모은 장학금을 받아 삶을 변화시킨 졸업생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세 번째 그룹은 제어 집단이었다. 이들은 기금 모음을 위한 전화를 걸기 전에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뒤 그랜트 교수팀은 세 그룹의 성과를 측정했다.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같은 수의 기부 약속을 받아냈으며 실험 전에 모았던 금액과 동일한 기금을 모았다.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봤던, 다시 말해 왜 일하는가라는 자문의 시간을 가졌던 두 번째 그룹은 2배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고 약속도 2배나 더 받아냈다. 이는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액수이며 다른 두 그룹보다 현저히 높았다. 빠져있던 왜를 일깨웠더니 직원들의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잘해내기 어렵다. 우리는 의미에 목말라 하며 자신의 노력이 좀 더 큰 대의에 기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센티브는 오랫동안 당근으로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돈이 최상의 동기부여 요인은 될 수 없다. 케임브리지의 프로그래머형 개발도구 제작회사 레드게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레드게이트에도 영업직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레드게이트는 경영상의 이단을 꾀했다.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없애버린 것이다. 우리는 당근과 채찍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일에 흥미를 느끼고 더 나은 목표를 세우며 팀워크를 높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레드게이트의 창립자 데이비슨의 말이다. 실제로 팀워크가 좋아지면 또 다른 이점이 따라온다. 볼티모어에 있는 IT 서비스 회사 시스템 소스의 창립자 머리 웨인스타인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기본적으로 개인별 인센티브는 협업의 방해 요인입니다. 메리가 더 많이 받아갈 게 뻔한데 왜 그녀가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도와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인센티브 시스템은 오히려 직원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웨인스타인의 말이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능력을 당근으로 유혹하고 채찍으로 처벌하는 잘못된 인습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다. 동기부여에 관해 연구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부여를 더 강조하는 관점이다. 내재적 동기부여란 내가 좋아해서 재미있으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이제 비즈니스의 새로운 동기부여 원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주도성과 전문성, 그리고 목적의식이다. 주도성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다. 전문성은 의미 있는 것에 잘하고자 하는 욕구다. 목적의식은 더 큰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다.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외적 동기부여는 주도성과 전문성 그리고 목적의식이라는 내적 동기부여를 이기지 못한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20세기 방식의 외적 동기부여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높은 성과의 비밀은
보상과 처벌에 있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욕구에 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에필로그, 미래를 위한 3가지 질문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3가지 질문은 첫째,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더 싼 값에 할 수 있는가? 둘째, 컴퓨터가 이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셋째, 풍요의 시대에 비물질적이며 초월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은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지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3가지 질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크게 고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직된 사고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나는 이 책이 새로운 시대로 여행을 떠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모쪼록 이 책을 읽어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술과 감성의 시대에 승리의 부위를 하늘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은 2006년도에 쓰여졌고 개정판이 나온 지도 1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지금 성공했죠.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브랜드들은 사라졌고요. 지금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또다시 우리가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상상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고 싶었어요. 메타버스와 NFT 이런 것들이 바꿔놓을 세상이 궁금해지네요. 오늘 녹음 분량이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